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암은 여전히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인데요. 그중에서도 위암은 유독 한국인을 괴롭히는 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에는 위암의 진단과 수술법,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떻게 또 건강 관리하면 좋을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장관외과의 박기범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인들은 참 다양한 위장 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등등. 근데 특히나 스트레스만 받으면 좀 속이 더 쓰리다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신데요. 맞습니다. 이 위가 다른 장기에 비해서 예민하고 또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련 위 점막 손상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산 과다 분비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소화성 궤양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성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상복부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역류하는 증상들이 생기실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쓴물이 올라와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성 궤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출혈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천공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내시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한국인이란 이름만으로도 위암 고위험군에 든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위암 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는데요. 가장 한국적인 암이다라고 이 위암을 일컫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위암의 발병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전구 병변의 요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환경 요인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식이 요인입니다. 네. 그 중에 염장식품 같은 경우가 위암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계통의 그런 전통 염장식품들이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이 위암 발병이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위암으로부터 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위의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우리 몸에서 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위를 먼저 해부학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는 식도와 십이장 사이에 일단 위치를 하게 되고요. 위는 위 저부, 위 체부, 그리고 전정부, 유문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량의 음식물을 저장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위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기능은 1차적인 기능으로 먼저 음식물을 드시면 식도에서 받은 음식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화 과정을 거치고 적절한 양의 음식물을 십이지장으로 그다음에 넘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위의 기능을 요약하면 운동 기능, 그리고 분비 기능, 면역 기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위에 생길 수 있는 위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네. 교수님, 위암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위암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위암을 나눌 때 넓은 의미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통상적인 의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넓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성 신생물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위선암, 위림프종, 위장관 기질성 종양, 유암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위분비샘에서 발생하는 위선암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암의 원인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그리고 식생활, 맵고 짠 음식, 그리고 흡연, 음주, 그리고 가족력 이런 것들이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1위로 올라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위암의 씨앗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다양한 경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속에 감염 내지는 전염되는 통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호발되는 것은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지역, 그리고 연령,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렇게 연구는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하고요. 보통 입에서 입 또는 대변에서 나온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입을 통해서 되었을 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물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 하고요. 또 같은 음식을 먹는 경우에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같은 식습관을 공유하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감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위암을 가장 한국적인 암이라고 부르기도 네. 하는데요.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네,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년 통계고요. 암 발생 순위를 보시게 되면 일단 전체 발생에서는 4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그다음에 위암 순이고요. 사망도 순위를 보시게 되면 1위는 폐암이지만 위암은 4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암 발생자 수를 보시게 되면 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위암은 4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로 인해서 봤을 때는 남자인 경우에는 폐암 다음에 2위로 위암이 통계적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유방, 갑상선 이런 순에서 대장, 폐 그리고 위 이런 순으로 여성에서는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20년, 21년도를 보시게 되면 남성은 2위 그리고 여성은 5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성별 차이는 좀 있긴 합니다만 위암이 한때는 발생률 1위까지 올랐던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자는 2위, 여자는 5위까지 쳐져 있고요. 그 가운데 발생률은 2020년하고 2021년 비교했을 때 다소의 차이가 납니다. 조금은 줄어든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그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검진이 아무래도 발달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률도 줄고 있고 또는 이제 염장식품이라든지 이런 음식의 보존 기술이 또 향상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도 위암 발생률이 주는 그런 요인으로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발생률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한 번쯤은 걱정하는 질병, 바로 위암입니다.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고들 하는데요. 교수님, 실제로 위암이 걱정되어서 내원하는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가요, 요즘 들어? 네, 아직도 우리나라는 환자분들이 걱정이 돼서 내시경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렇구나. 요즘에는 스트레스도 많아서 속 쓰리신 분들, 위험 달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시경을 비교적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이 되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민분들은 위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질병인지 또는 위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갑자기 체중이 빠지거나 배가 많이 아프면 위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맵고 짜게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가 오랫동안 아프면은 위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위가 좀 안 좋아서 밀가루나 우유 같은 음식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면 위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증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위염이 있거나 또는 위궤양이 있거나 또는 위암이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도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소화기계 계통에 있는 증상들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질환이 발병이 생긴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하시고요. 그에 맞춰서 또 위염이라든지 위궤양도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이번에는요, 위암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요즘 날씨가 조금 이제 점점점 바람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스 커피는 안 먹게 되죠. 따뜻한 커피나 따뜻한 차를 즐기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뜨거운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 암에 걸릴 확률, 위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거는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 이유는 좀 과도하게 뜨거운 차라든지 뜨거운 음식, 특히 국물류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나 위보다는 사실 식도 쪽에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악성, 암이라고 하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또 그런 국물류가 또 대부분 짜고 또 자극적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드셨을 때는 아무래도 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어서 과도하게 뜨거운 음식이 들어갔다 하면은 바로 뱉으시는 게 사실은 맞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뜨거운 음식, 국물류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거 들어갔을 때 그냥 좋다는 것은 사실 식도를 좀 손상시키고 있는. 맞습니다. 타들어가는 느낌이 아시잖아요. 네, 그런 게 몸 입장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수님,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속 쓰릴 때 먹는 위산 억제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주위에 맞습니다. 한 분은 이걸 장기 복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게다가 하루에 또 여러 개 먹어요. 네. 그런데 제가 걱정되더라고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위가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위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아, 위에 그렇군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들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위산 분비가 좀 억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위산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위산의 역할이 또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안 좋은 물질들 또는 감염 같은 것들이 위에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또는 위산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을 습관적으로 찾으시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마치 해결해 줄 것 같이 생각하고. 만병통치약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그렇군요. 위암에 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더 크게 의심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소화제 정도 드시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위암을 진단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가 이 위암의 증상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속이 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이렇게 느끼고 현대인들은 누구나 그런 증상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소화제를 그냥 복용하면서 검진 안 하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한 예로 그런 증상이 평생 있으셨지만 약만 드시고 계시다가 70대 되셔가지고 처음으로 내시경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위암이 이미 진행성으로 발견이 되신 그런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기 위암의 임상소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무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소화불량, 그리고 상복부 불편감, 그리고 약간의 통증, 소화 안 되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비특이적인 증상입니다. 비특이적인 증상이라는 말은
위염이 있거나 또는 위궤양 이런 양성 질환들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증상들은 약을 섭취를 했을 때는 당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약만 드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위암 검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암이 진행됐을 경우에도 임상소견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상당히 위암이 진행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면 상복부 통증이 있으시면서 소화불량이 있으시고 그리고 식욕부진, 그다음에 체중 감소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한 달에 10kg 이상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진행성 위암인 경우에는 음식물이 내려가는 그 길 자체가 암덩어리로 막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음식물이 계속 위에 차이게 되면서 구토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암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암에서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피가 소화가 되면서 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색깔이 검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흑색변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위암에서 출혈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구토와 함께 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열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암이 더 많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음식조차 삼킬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도 경계 증상이지만 그래서 위암이 있을 때 그런 경계 증상을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증상을 하나씩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소화제라든지 그런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그리고 체중 감소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많이 준다든지 그리고 식욕 저하가 있다든지 그리고 삼키는 것이 힘들다. 그리고 피 검사를 했는데 빈혈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갑작스럽게 피가 올라온다든지 흑색병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유 없는 구토 이런 증상이 사실은 경계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시는 위암의 증상이 일부는 위염이나 위궤양의 증상과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현대인들 가운데 뭐 직장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은 위염, 뭐 심지어 위궤양까지 달고 사시는 분들 꽤나 계십니다.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그 위암의 발병 요인 중에 정구병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구병변이 위암이 발생하기 전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병변을 의미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성 위축성 위염입니다. 말씀하신 위염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런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한 수십 년이 지나서 위암 발병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위의 상피세포가 변형이 되는 위장상피화생이라고 그러한 질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일이 오랫동안 지났을 경우에는 위암의 발생을 높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위하고 소장하고 연결했던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위암의 그런 발병 요인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저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음식을 먹게 됐을 때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이제 트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트림 냄새가 좀 심하다거나 너무 자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위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신호라고도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림은 어느 정도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음식을 먹고 또 공기도 마시게 되면서 위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과도하게 위가 팽창되지 못하게끔 그 가스를 배출해야 되는데 위에 가스가 차면서 그게 일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트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트림을 할 수는 있는데 그 트림을 했을 경우에 냄새가 심하게 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위염이 심하다든지 위궤양이 심하다든지 위암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취가 심하게 나고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위암의 신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시경 검진을 통해서 혹시나 그런 위염, 위궤양이 있는지 혹시나 위암이 있는지는
확인을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가 진단 좀 하지 마시고요. 병원 찾으시고 정기 검사 빠트림없이 또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네. 저희가 그 위암 검사를 할 때는 위내시경을 많이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내시경 외에는 어떤 검사 방법이 있을까요? 네. 위암의 진단에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고 많이 하는 검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있고요.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보통은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암을 진단을 위내시경과 조직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보통 CT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CT, PET-CT라고 하는 것들을 촬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게 되면 일단 위암의 진단은 보통 위내시경으로 일단 육안적으로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 소견은 사실 위가 암이 있으면서 좀 진행된 그러한 소견입니다. 지금 요 사진은 위내시경 조직 검사인데 이 사진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은 사실 위가 진행됐다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초기에 이제 발견된 그런 소견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시경을 하면서 육안적으로 암이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모양이 이상하고 병변이 정상 조직과 다르다면 저희가 이러한 내시경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면 암이다, 위염이다, 뭐 다른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암을 진단을 받았으면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대체 몇 기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위암의 몇 기, 병기를 설정하는데 또 중요한 검사는 CT 촬영,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T를 촬영하면 위암의 병기라든지 그런 위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CT를 토대로 저희가 위를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 3차원 구성에는 요 안쪽에 화살표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부분이 위암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위의 모양에서 어느 부분에 암이 있는지, 암의 크기는 얼만큼인지, 또 CT를 통해서 위가 암이 얼마나 침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위암의 병기랑 위치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저희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수술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CT를 통해서 혹시나 원격 전이, 위와 위 주변 말고 다른 곳에 전이가 있다는 것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CT, PET-CT라고 하는 것들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격 전이를 확인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암의 다양한 진단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만약 검진을 받게 됐을 때 용종이 발견이 되면 아무래도 좀 걱정을 덜컥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용종이 좀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위암도 마찬가지일까요? 위에도 다양한 용종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연히 내시경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용종들 중에서도 악성화, 즉 암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시경을 통해서 그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용종이 있으면 물론 그 크기와 여러 가지 조직 검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위에 용종이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종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대장도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것처럼 위에도 그런 용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내시경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위 내시경이나 영상 촬영 기법이 많이 대중화되고 또 발달이 되면서 네. 조기에 위암을 발견하는 그렇죠.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좀 체감을 하시나요?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에 대해서 1995년부터 2019년까지 그 비율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보시면 사실 1995년보다 2019년에 조기 위암 증가가 거의 63%, 그러니까 반 이상 정도의 조기 위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기 위암이 증가하면서 환자들이 장기 생존하는 그런 확률이 많이 증가가 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또 다른 조사를 했을 때 위암의 위치에 따른 분류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이게 하부에 위암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위암이 생기는 것이 거의 5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파란색 위에 부분이 저희가 중부에 생기는 경우, 그리고 보라색이 상부에 생기는 경우인데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이런 상부에 위암이 생기는 그 비율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부 위암의 그런 비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수술 방법의 그런 이해와 추적 관찰, 왜냐하면 상부 위암을 수술했을 때 남아있는 아래쪽 위에 대해서 추적 관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추적 관찰의 중요성이 지금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5대 암 중 하나인 위암. 위암의 다양한 수술 방식 중 오늘 진행될 수술은 어떤 경우일까? 환자분은 처음에 외래를 오셨을 때 상복부 통증이 있으셔서 위 내시경을 받으셨고 위암으로 진단이 되신 분입니다. 복강경으로 먼저 환자의 복강 내에 혹시나 있을 복막 전이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하고 난 뒤에 CT에서도 임파선 전이라든지 혹시 모를 병이 좀 깊을 가능성이 있어서 개복하에 하부 절제술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오늘 수술받을 60대 환자의 경우 위암 2기를 진단받은 상황. 마취 후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다. 원위부 위절제술은 위암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 하나로 위 하부의 일부를 절제하는 방식. 먼저 복부에 작은 절개창을 낸 다음 복강 내 다른 장기로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한다. 위 원위부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가 대략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 남으시게 됩니다. 위 재건술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위 12지장을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위 소장을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 결과 다행히도 복강 내 다른 장기의 암 전이가 관찰되지 않은 상황. 암이 발생한 위 하부의 약 3분의 1을 절제한 후 남아있는 위 부위를 소장과 연결하는 재건술을 시행했다. 개복하에 위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을 했고 저희 계획했던 대로 위 소장 문합술을 시행했고 임파선 절제술도 확대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환자분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잘 되시면 영양과 식사에 재활에 초점을 두고 정확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서 2기 이상으로 판명 나는 경우에는 필요시에는 보조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 어르신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오늘 식사 좀 하셨어요? 예. 오늘 죽 좀 드셨을까요? 죽 먹었어요.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예. 괜찮아요. 예. 위 절제술 후에는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위장관 외에도 신체 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하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환자분들 복통이 있으신지, 제일 중요한 게 혹시나 배 안에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다른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나서 상처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신적으로 환자가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들이 이제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피검사하시고 수술 후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식이요법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0세 시대 평소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건강 습관이 암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 혹시나 가래 같은 거 있으시면은 뱉으시고요.
환자분들 수술하고 나면 보통 시기를 4일에서 5일 정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식사를 빨리 하시게 되면 무기력증이나 땀이 나거나 어떤 환자분들에 따라서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저희가 예방하고자 식사는 항상 천천히 조금씩 나눠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암 환자 사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한때 위암이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까지 차지했다고 들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치료법도 많이 발전하면서 지금 현재 좀 많이 하위권에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비교해서 위암 수술법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술 접근 방식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개복 수술을 시행을 한 경우와 이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2004년에 보시게 되면 개복 수술을 시행했던 위암 수술의 경우에는 한 80% 정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2019년도에 보시게 되면 개복 수술의 비율은 이제 약 30%까지 줄게 되고 복강경 수술의 비율은 6%에서 64%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암 수술에서는 복강경 수술이 표준 수술화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약 2.1% 내지는 5.6% 상단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는 로봇 수술도 도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비율들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내 상처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복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고 복강경은 이제 배꼽 주변에 이렇게 4, 5cm 정도 되는 그런 절개창을 내고 나머지는 1cm 정도 되는 그러한 투관침을 삽입하는 그러한 구멍을 내서 하는 것을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5군데 정도 그러한 복강경 수술 상처가 남게 됩니다. 네. 요즘에는 이 상처의 크기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술 후에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다양한 수술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암이 어디에 생기는지 그 위치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하부에 암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부에 암이 생겼을 때 어떤 수술이 이루어지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하부 3분의 1의 위암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위 하부의 3분의 1을 수술할 때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제거를 하고 나서 남아있는 위와 그다음에 음식을 새로 먹었을 때 다시 음식이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위와 새로 그 밑에 있는 소장 또는 12이장과 연결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위 하부 3분의 1을 절제하고 나서 위 재건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좌측에 보시게 되면 남아있는 위와 12이장을 연결하는 위 12이장 문합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게 되면 남아있는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위 소장 문합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재건술을 보시게 되면 지금 12지장을 절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위에 암이 있는 곳을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복강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방법은 앞서 보여드렸던 좌측에 있는 위와 12지장을 연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서 저 밖에는 투관침이고 기구들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복강경 수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랑 12지장을 연결하는 문합술 자체는 난도가 높지는 않습니까? 난이도를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저희 위암에서 위 문합술은 어느 정도 난이도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표준화가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 12장 문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또 위 소장 문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런 여러 가지 환자에 따른 그런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맞춰서 문합술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은 위 12장 문합술이 되고 다음에 보시는
재건술 방법은 앞서 우측에서 보셨던 남아있는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위소장 문합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복강경이라는 수술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게 소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장을 통해서 이제 이런 자동 문합기를 통해서 보이는 위와 소장을 연결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위와 소장을 연결하고 이제 이 연결했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봉합을 해서 위와 소장 연결술을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좌측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위가 되겠습니다. 그 크기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2분의 1에서 한 3분의 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위암 환자들 가운데 다수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 하부 위치에 있는 어떤 절제술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암이 위에 상부에 위치해 있을 때는 또 어떤 수술들이 적용될까요? 네. 앞서 통계 자료를 보여드린 대로 위암의 위치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여전히 하부에 있는 위암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네. 20.9% 2019년도 보시게 되면 1995년도에 비해서 상부 3분의 1의 위암이 있는 비율 자체가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부 3분의 1의 위암이 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수술 방법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위에 대한 추적 관찰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위암 3분의 1의 위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부 위의 3분의 1을 절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음식을 먹고 기를 만들어 드리는 소화관 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근위부 위 절제술, 상부 3분의 1의 위를 절제하고 난 뒤에 재건술은 이중통로 문합술이라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통로 문합술이라는 것은 소장을 이용해서 식도랑 연결하고 남아있는 위와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소장과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이게 식도가 지금 소장을 연결했고, 지금 좌측 여기 보시는 게 남아있는 위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남아있는 하부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음식물이 내려오면 이쪽 밑을 통해서도 내려가지만 원래 위를 통해서도 음식물이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이중 통로로 해서 음식물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시행되는 이중 통로 문합술이고, 이중 통로 문합술 후에 이제 남아있는 위에 대해서 추적 관찰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식도 소장 문합을 하는 경우가 위를 전체를 절제술을 했을 경우하고 그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중 통로 문합술 후에 식도 소장을 연결했는 그 부분과 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위 전체를 절제를 했던 분들의 식도 소장 문합이 사실 모양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거의 동일하게 위 전 절제술을 시행했던 분과 이중 통로 문합술을 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유사한데 남아있는 차이는 위가 있다 없다 차이 말고는 대부분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추적 관찰로 남아있는 위를 확인이 중요한 이중 통로 문합술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수술 후에 내시경 추적 관찰을 하실 때 이런 수술 방법을 받았다고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전체 절제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보통 이 부분만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밑에까지 확인해야 되는 이중 통로 문합 수술을 하신 분들이 좀 더 내시경 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위하고 이제 식도하고 바로 연결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소장을 갖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하부 3분의 1의 위와 식도랑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합 방법 중에 하나가 이중 덮개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시면
이런 식도와 남아있는 위를 그냥 합친다,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저희가 원래 위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식도에서 이제 밑에 위가 있듯이 이런 경우에도 내시경을 하면 식도를 통해서 바로 남아있는 위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위 원래 모양을 조금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그 전과 똑같은 그 소화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좀 생활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사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마다 너무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헛배가 좀 부른다든지 또는 속이 좀 메스껍다든지 또는 구토 증상이 있다든지 역류 증상이 있다든지 또는 설사, 복통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증상이 다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증상은 수술 후에 흔히 생길 수는 있지만 이 증상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증상이 생겼을 때는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증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토와 복통이 될 수 있습니다. 구토가 있는 경우에는 혹시나 수술 후에 장이 막힌다든지 좀 꼬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갑자기 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고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장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용함에도 계속적인 통증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이라든지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소화기관이다 보니 섭취에서부터 소화에서 배출까지 여러모로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건강관리가 수술만큼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위암 수술에 일단 영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암 수술 후에 체중이 감소하고 영양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합병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와 영양 불균형에 대해서 저희가 대규모로 연구를 해보면 위암 수술하고 체중 감소가 대부분은 발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위를 일부 절제술을 하신 경우에는 원래 체중의 한 10에서 15% 정도 체중이 감소하신다고 하고요. 위를 전체를 절제하신 경우에는 그 이상 한 15에서 한 20% 정도 감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특히나 첫 수술 후 3개월이 체중 변화가 좀 심한 그러한 시기이고요. 보통 감소된 체중은 수술 후에 한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1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 체중이 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예전만큼의 체중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저희가 또 체성분을 봤을 때는 체지방과 단백질 측면에서 봤을 때 수술하고 1년 정도 지나면 체지방은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라든지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수술 후에 운동이라든지 그런 단백질 섭취가 조금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위 수술 후에 이제 상태와 음식 섭취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위는 기본적으로 저장, 분쇄, 배출 기능이 있는데 위 절제술을 하고 나서는 저장 기능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분쇄 기능이라든지 배출 조절 기능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식사를 100 정도 했다면은 그 식사량이 사실 많이 줄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줄어들게 됨으로 해서 체중 변화가 당연히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식사 원칙이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 반드시 좀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게 사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식사를 빨리 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수술 후에는 반드시 식사를 좀 천천히 꼭꼭 씹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간을 타이머를 두시고 한 20분에서 30분에 걸쳐서 좀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식사 후에는 좀 앉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끼 식사량을 정해가지고 그 양을 좀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 식사량의
뭐 100 정도였다면 처음에는 한 3분의 1 정도 드셨다가 그 양을 수술 후에 차츰차츰 늘려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하시고 나서 외래에 오셔서 이제 식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그때 저희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소량씩 자주 천천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굉장히 빨리 드시거나 뭐 많이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구토를 하신다든지 또 때로는 설사를 하신다든지 때로는 복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음식을 잠깐 말씀드리면 뭐 너무 차든지 너무 기름진 음식 뭐 이런 것들은 좀 설사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고요. 뭐 과당이 너무 포함된 음식 그리고 뭐 견과류, 해조류 또 감 같은 종류는 또 장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런 음식은 반드시 피하는 건 아니고 조금 조심스럽게 해서 드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위암 수술 후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수술 후 퇴원 전까지는 병동에서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많이 하실 수 있는 운동 자체는 없지만 그래도 호흡 운동하고 기침하시는 거는 수술 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흡 운동과 기침은 아주 중요한 그런 운동이 되겠고요. 병동 주변에 이제 가벼운 운동, 무리하지 않고 복부에 통증이 안 생길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침상 내에서 하지 운동 정도 이렇게 수술 후 퇴원 전까지는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한 2주 정도는 천천히 걸으시고 가벼운 근력 운동 정도는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본인의 몸 컨디션이라든지 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않으신 범위 안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원 후 1개월 이후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몸 상태가 좀 컨디션도 회복이 되시고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씩 회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몸 상태에 맞게끔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든지 또 근력 운동을 좀 하신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 받으신 분들은 배에 상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복근에 배에 좀 힘을 주는 운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조금 그런 배에 상처가 조금 탈이 날 가능성은 적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근 운동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퇴원 후 6개월 이후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운동들 포함해서 조금 적극적인 운동, 복근 운동도 포함해서 이런 운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제 첫 번째 관문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위 건강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2주 전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평소에 명치 쪽에 좀 답답하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 후 조직 검사까지 시행을 했는데요. 위 내시경 조직 검사로 인해서 상처가 날 수가 있다고 들었대요. 네. 그 상처가 암이 될 수도 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거는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조직 검사를 과하게 하실 일은 당연히 없으실 것 같고요. 반드시 필요하니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뭐 피부에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서 뭐 암이 다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조직 검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위 점막에 자극을 주거나 그런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은 그런 자극에 대해서 또 수복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증상이 있으셔서 내시경을 하셨다면 또는 필요에 의해서 조직 검사를 하셨다면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이러한 걱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혹시나 이런 게 걱정이 되신다면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올해로 20년차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요, 팀원들 간에 단합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네. 2주에 한 번씩 회식 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 회사 사람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하면서 문득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네. 술잔 돌리기 아시죠? 네. 한 잔 받아라, 내 잔으로 네. 받아라 이런 경우가 맞습니다. 있고, 보통 이렇게 탕이나 찌개 같은 경우에는 덜어 먹어야 되는데 네. 우리 또 한국인들은 네. 숟가락 같이 담궈서 네. 먹기도 하는 게 아직 맞습니다.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혹시 이거 위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됐대요.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위암에 걸리기도 하는 건가요? 네, 꼭 반드시 또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뭐 위암이 걸린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힘들고요. 네. 네, 다만 그런 문화들을 했을 때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것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같은 문제들이 이제 같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술잔을 돌리거나 같이 타액이 섞인 그런 찌개를 같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감염의 위험성이 사실은 좀 높아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따로 덜어 먹으면 약간 서운할 때가 있어요, 사실. 네, 아직 그럴 정사가 수가 그렇게 있습니다. 남아있지만 네.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자제하고 따로 좀 덜어서 네. 식사를 하는 게 좋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TV 메디컬 학선 오늘 이 시간에는 위암의 진단과 수술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예, 위암은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치료 기술의 발달로 생존율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성 위암으로 고통받고 계신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항암 치료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반드시 시행을 하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은 얼마든지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시니 적극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건강검진 또 식습관 개선 등으로 인해서 위암 발생률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 가족력이 있거나 또 고위험군인 분들의 그 걱정은 절대 줄어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라도 꼬박꼬박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암, 위암으로부터 위를 지킬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죠. 네. 위장관 외과의 박기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진이 사실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반드시 검진을 하시고요. 그거 아니시더라도 검진 시기가 되시면은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해왔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환자분들, 특히나 4기 위암 환자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진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의 그런 치료, 더 나아가서는 그런 환자분들의 완치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